저는 전쟁이 막 끝난 해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멀리서 아직도 포성이 들려왔다고요. 산 너머로 울리던 둔탁한 소리는 갓난아기였던 저를 울렸고 어머니의 가슴을 더 세차게 뛰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저희 집은 전쟁의 잔해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집은 기와도 아닌 초라한 초가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지붕 틈새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고무 대야를 이리저리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흙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장마철이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방 안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벽 틈새로 스며들어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형들은 저보다 힘이 세서 겨울밤이면 먼저 아랫목을 차지했지만 곧 저를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덕분에 차가운 집에서도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늘 거칠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봄이면 논에 물을 대셨고 여름이면 허리에 비지땀이 흘렀습니다. 손등은 굳은 살로 단단했고 밥상머리에서도 숟가락보다 담배를 더 자주 드셨습니다. 삐걱거리는 삽자루를 고쳤으며 흙을 일구셨고 그 손끝에서 나온 곡식으로 가족은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셔서 늘 종종걸음을 치며 밭일과 살림을 오가셨습니다. 시계의 땔감을 이고 들어오실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리며 떨렸고 손마디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화덕 위에 보리밥을 올려놓으시고 그 위에 김치를 얹어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흙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장화를 신고 논두렁을 따라 다니던 어린 시절 제 손은 늘 흙투성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아버지를 따라 논에 나갔습니다. 삽자루를 쥔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연약했던 손바닥은 곧 굳은 살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보다 학교에서 배운 글자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교과서 속 동시 한 편을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 아래 밭고랑 끝에 앉아 작은 글씨들을 조용히 되뇌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흙은 제 발밑을 붙잡았지만 글자는 제 눈앞을 열어젖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처럼 살면 안 된다. 공부해서 글이라도 배우면 다르다.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늘 무뚝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농학과 입학원서를 들고 집에 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농사도 배워야지. 배워야 사람 노릇한다. 그 말씀은 단호했고 어쩌면 애정이었습니다. 저는 농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1학년 봄학기 제 인생을 바꾼 수업이 찾아왔습니다. 국문학 개론. 한 노교수님께서 칠판에 분필로 김소월이라는 이름을 적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읊으셨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또 세워졌습니다. 논두렁의 흙냄새 대신 활자와 문장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문학과로 전과했습니다. 문학을 선택한 순간 저는 고립을 택한 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하셨고 동기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길을 택하면 평생 가난할 거야. 누군가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문학이 좋아. 도서관의 냄새는 곧 제 삶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에 먼지가 떠다녔고 오래된 책장 속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고지 위에 펜을 움직이며 제 삶을 문장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찢어진 노트와 연필 조각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논했지만 저는 낡은 전등불 아래에서 종이와 싸웠습니다. 글자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서관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손가락이 곱아들었지만 저는 책장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봄에는 먼지 쌓인 책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고 그 빛은 제게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은 더 붐볐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요약집을 돌려 읽고 커피로 밤을 지새우는 사이 저는 시집 한 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였겠지만 저에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법대에 진학한 친구는 두꺼운 판례집을 끼고 다니며 사법시험에 매달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면접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운동권에 뛰어들어 시위와 구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서 저는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언제나 활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남아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책장을 덮고 밖으로 나서면 밤하늘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그 시절 저는 확신했습니다. 글자가 저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혼은 맞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서울 출신으로 세련되고 도시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했지만 부모님과 지인들의 권유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잡고 걸었던 초여름의 골목길, 빗속을 함께 뛰어 건너던 장터. 앞 풍경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은 있었지만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저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아내는 늘 불만을 삼켰습니다. 다른 교수들은 다 아파트도 사고 차도 샀다는데 당신은 언제까지 책만 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옳았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무능한 남편이었고 생활을 돌보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제겐 문학이 전부였습니다. 세속의 성공은 저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제 눈길은 늘 책장에 머물렀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우리는 같은 지붕 아래 다른 세상을 사는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책상에 앉아 원고지를 채우면서도 저는 아내가 부엌에서 내는 작은 한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면했습니다. 문학은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의 벽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대학교는 학문의 전당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소 경험한 현실은 고요한 전당이 아니라 소란한 전장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서면 연구보다 정치와 인맥이 우선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과에는 여러 갈래의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정치권의 얼굴을 내밀어 권력을 얻는 교수, 문단에 줄을 대 평단의 인정을 얻으려는 교수, 재력가와 교류하며 안락한 자리를 보장받으려는 교수. 그들 앞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오래된 시집을 붙잡고 시 한 줄을 곱씹을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고지식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동료 교수들이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시선은 종종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우 교수는 참 고지식해.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말은 사실 경계와 거리 두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늘 승진에서 밀렸고 연구비 배분에서도 뒷전이었습니다. 학술회의에서 발표 기회를 얻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학과 게시판의 명단 속에만 남아 있었고 학문적 성과는 기록보다 더 빨리 잊히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도 분노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예나 권력은 제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단지 문학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단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은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학과 모임에서 술잔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동료들은 성과와 인맥을 자랑했고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술기운에 섞여 나오는 자랑과 뒷말은 늘 같은 무게였고 저는 그 무게를 나눌 줄 몰랐습니다. 제 침묵은 때때로 오만으로 때때로 무능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원고지 위의 문장보다 가볍게 흩어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은 연구실, 저는 낡은 시집을 펼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정의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먼지가 떠다니는 공기 속에서 한 줄의 시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건물 속 책장 위에서 노랗게 바랜 책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순간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제 삶의 한 줄기 빛은 언제나 딸 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문학을 사랑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결국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어린 은정이는 제 무릎 위에 앉아 흥부전을 읽을 때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비가 날아오는 대목에서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놀부의 욕심에는 입술을 삐죽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에 퍼질 때마다 제 삶의 무게가 잠시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제 손가락을 잡고 또 읽어주세요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문학이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가족을 잇는 달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은정이는 저를 답답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로는 제 앞에 앉아 대화하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은정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몰라요라는 짧은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수많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시인의 절망과 희망을 학생들에게 읊을 때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가가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딸 앞에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는 내가 전부란다라는 말을 수백 번 속으로 연습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원고지를 채우다 불 꺼진 아이의 방 앞에 멈춰 서곤 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제 무뚝뚝한 침묵은 사랑을 가렸고 은정이의 눈에는 무심함으로만 남았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은정이는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유학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서 긴 줄 뒤로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대신 뿌옇게 번지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손을 흔들 기회조차 놓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도 사랑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이 흐르며 학생들은 문학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은 늘 취업 공고와 자격증 시험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를 낭독해도 교실은 고요했고 반짝이는 눈빛은 드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표정한 얼굴일지라도 언젠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한 문장이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설 때마다 저는 온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문학은 장식이 아닙니다. 문학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학생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았고 또 다른 이는 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시가 제 인생에도 필요할까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저를 다시 버티게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텅 빈 교실에 홀로 남아있을 때 저는 그 고독을 깊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견딜만한 고독이었습니다. 문학과 함께하는 고독은 외로움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탁 위에 남은 분필 가루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쓰고 가르칠 이유가 있다. 7장 퇴임. 정년 퇴임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이름을 기억하는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오래전에 끊겼고 딸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날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칠판에 단심가를 적고 분필 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순간 교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이상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삶이 한 편의 시처럼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나설 때 몇몇 학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책장에 꽂힌 낡은 논문처를 정리하면서 저는 제 인생이 하나의 문장처럼 끝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문학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흔적 하나는 남겼으리라 믿었습니다. 퇴임 후 저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방 2칸짜리 오래된 책장과 낡은 원고지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이면 전기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싸구려 믹스커피를 타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오래된 주택가의 소음과 개 짖는 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책장이 덜컥거렸고 여름이면 모기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은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매일 책을 펼쳤습니다. 삼국 유사의 빛바랜 활자, 청구영원의 낡은 표지, 학생들이 제출했던 리포트 뭉치. 그것들을 넘길 때면 세월이 손끝에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원고를 꺼내 읽다가 미처 끝내지 못한 문장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들었던 시 한 구절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의례적인 인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문학을 읽었던 기억이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곡을 들으며 작은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논문이 되지 못할 글을 쓰곤 했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을걸? 그러나 그것을 쓰는 동안 저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젊은 시절의 강의실을 떠올렸습니다. 문학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저 자신은 바꿨습니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